안녕하십니까. AR인베스트먼트 하창구입니다. 화요일마다 함께 찐시향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가 이틀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정시가 총 초반에 한 12시까지는 조금 아까 외국인도 매도가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 또 12시가 지나면서 갑자기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찐시향을 함께한 이 시간에 또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커졌는데 약간은 좋은 쪽으로 커졌어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가는 힘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또 이대로 한번 올라가나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아직 뭐 변한 거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채권금리가 높던데 채권금리가 높다는 것은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고 어딘가가 부시 채권이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불안감 속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주식은 항상 악재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재밖에 없을 때는 그때는 고점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저점이라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비관적일 때 자그마한 어떤 악재의 그 민감도가 둔화될 때 어느 정도 서서히 바닥을 만들게 되고 진짜 랠리는 이제 호재가 붙을 때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을 좀 진행해 보겠는데 오늘 제가 첫 마디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새로운 돈은 늦게 들어오지만 남아있는 돈은 빠르게 회전한다. 뭘까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올라와도 감흥이 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따블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종목에서. 근데 잔고가 반토막이야.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수익률을 단 한 종목이라도 100%를 찍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50%가 빠졌어. 그럼 현실적으로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실제적으로 3월 달에 급락을 하고 이게 4월 달, 5월 달, 7월 달부터 다시 랠리가 나올 때 실제적으로 많은 돈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연말에 들어왔어요. 11월 달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지금 고객 예탁금도 50조로 떨어져 있고 자금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돈들은 뭐냐면 약간 핫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공격적인 성향들, 딱 손절 좀 짧게 잡고 더 이상 나쁠 것은 없다. 그리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오늘 보시다시피 어저께까지만 해도 외국인 IT 쭉 사다가 오늘 딱 멈춰버리고 갑자기 기관 매수 종목들이 오늘 날개를 보이게죠. 그래서 약간은 장이 보통 바닥에서 이렇게 신호들이 이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지만 내일 나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저점을 다져가고 뭔가 모를 불확실성이 조금씩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환율과 주가인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지겹죠?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환율과 주가는 크로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우리 장이 좀 지금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지금 주가 지수가 이제 2250포인트까지 지금 깔짝깔짝 하고 있는데 환율은 여전히 올랐었죠.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 장이 확 올라갈 때는 환율은 내려갔었겠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3300포인트였는데 6월 달에 지금 얼추 7, 8, 9, 10. 한 16개월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세 아니겠습니까? 한 4개 분기 얼추 약세인데 5개 분기.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꺾인다면, 환율이 주춤하다면 이 환율 흐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쉽게 꺾이진 않겠지만 환율이 꺾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달러화가 강세가 멈춘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의 2250이라도 이런 자리가 어쨌든 간에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화환율이 치고 가고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 원화환율이. 오히려 엔화가 치고 가고 있고 위안화가 강한 거지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 이런 것 대비해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역시 환율과 주가는 또 환율이 내려간다고 갑자기 외국인 주식을 많이 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뭐 안 사는데 어떻게 장이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안 팔아요. 왜? 다시 이 다른 새로운 돈은 들어오지만 늦게 들어오지만 남아있는 돈은 빠르게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진정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갑자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든지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환율 꺾였네. 다시 내가 좀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이거 주식 확 질러야지. 연말에는 그리 못 질러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지른다는 표현보다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좀 주식 좀 하는 사람인데 인간지표 보니까 바닥이야. 딱 들어온 자금들은 대부분이 치고 빠지는 자금들입니다. 치고 빠지는 자금인데 그런 자금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막 환율이 이렇게 막 팍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이렇게 팍팍 꺾일 때 이렇게 팍 그러질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환율이 먼저 움직여요. 주가가 좀 늦게 움직이고. 그건 왜 그러냐면 돈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정체된 흐름을 보이는 것 자체는 충분히 단기 자금들은 어느 정도 2,400까지 쏘든 2,500까지 쏘든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한머니들은 들어올 때 이미 마지노선을 정하고 들어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금, 내가 1,000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없는 돈 300만 원, 500만 원 또 만들었어요. 그 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엄청 냉정하게 하실 거예요. 왜? 이 딱 빠지면 바로 잘라버린다. 이렇게 할 거고. 오르면은 딱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 밖에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야. 정한펀드? 무슨 정한펀드를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무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한펀드는 그냥, 말 그대로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 장만 오르겠어요? 대만 정한펀드 넣었다 같이 빠졌죠. 이게 주식가가 회사의 체질, 시장의 체질이 바뀌어서 올라가야지, 뭐, 수급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대주주 되세요. 그렇죠.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억지로 돈을 땡길 수는 없어요. 자, 그 관점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니까 뭐 한 2,000조 쏘면 모를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 관점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조금 이런 걸 되게 보는데, 순환의 시작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데, 오늘 10월 18일 기준으로 거의 한 3주 만에 70%대로 올라왔습니다. 보통 80% 미만을 과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계속 최근에 60%, 50%까지 있었어요. 70%까지 미만에 왔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상승 종목의 수가 많아지는 그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ADR 등락 비율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발을 놔야 될지를 알아요. 왜? 이 ADR 분석을 할 줄 아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번 주 느꼈다시피 앞으로 장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에이젠솔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머리 들 때는 이렇게 파란색 지수가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너지엔루션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되고 나면 그쪽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죠. 그게 외국인이 들어왔던 1조 5천억입니다. 큰 자금이 필요하고 나오고,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의 파워는 이 빨간선 ADR이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삼성바이오가 갑자기 올라올 수 있고 셀트린이 올 수 있고 밑에 있는 좀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순환이라 그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코스닥 에코프로 BM은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에 작년 동기 대비는 차치하고 당연한 거고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배터리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LG엔솔도 그랬죠. 에코프로 BM도 그랬죠. 왜? 그래서 비싸지만 비싸다 그러지 않는 건데 그걸 빼고 나면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실적 발표하니까 빠져버리죠. 왜? 주가가 여기 선반영이거든. 호재도 선반영, 악재도 선반영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다시 오늘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코스닥 ADR은 코스피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코스피는 이렇게 1000개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코스닥은 1000개 상승하고 1000개 하락하는데 1000개 이상 상승하면 어지간해서는 정말 운 없는 거 아니면 내가 종목이 있는 거는 웬만하면 오릅니다. 전일 대비해서. 근데 이 주식도 이 퍼센테이지 76%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코스닥은 이게 엄청 세집니다. 지금 700선도 오지 않은 코스닥이지만은 본격적인 코스닥은 지수 기준으로 720만 딱 찍어버리면은 다다다다다 올라가요. 위메이더 컴투서 지금 변동성 보십시오. 생각보다 높아지거든요. 대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럼 항상 우리는 시가총액을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순망치한.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배터리가 당겨줬으면 그동안 못 갔던 게임이라든지 바이오가 신라젠이 밀렸으면 알테오젠이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은 팔을 쫙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 것으로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주식을 특정 종목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 종목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깔아야 돼. 한 50개 사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종목, 그러니까 동일 비중으로 사가지고 덮어버려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덮었는데 오른 거 팔고 빠진 건 놔두거든. 그런 게 아니라 50%, 40% 빠지면 잘라버리고 오르는 거는 그냥 갈 때까지 포트 리밸런싱 할 때까지 딱 가져가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 계란 한 방울이 담지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툭툭툭 라이트하게 던지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시장은 아무래도 환율 이야기인데 가만 보면 웃기죠. 야, 영국이죠, 영국. 장애 중심은 영국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영국의 파운드를 한번 변화를 보십시오. 환율이 1%만 움직여도 주간 위클리 기준으로 변동성이 크다 그러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주간 변동성이 1.36%예요. 근데 최근에 가장 큰 마수 총리가 총리 재무장관 경질하고 이쪽이 지금 변동성이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 좋은 변동성이 플러스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뭔 소리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영국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오히려 외환시장에서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영국 달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친구는 유럽이겠죠. 근데 영국은 브렉시트로서 브렉시트를 했어요. 이에 탈퇴를 했죠. 그쵸? 하지만은 유로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경기에서. 근데 유로화 같은 경우도 유로화가 가장 큰 변동성인데 달러에. 근데 유로화 다음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파운드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해외 선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변동성 종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생지수도 변동성이 큽니다만 파운드화거든요. FX 마진 들어가서 파운드 들어가면 이 파운드화에 단타 맞들이면 딴 거 재미없어 못해요. 하지만 제일 먼저 깡통되기 쉬운 것도 파운드화입니다. 그만큼 파운드화는 영국 돈은 세계 FX 기장 외환 FX 마진 거래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달러나 프랑, 뉴질랜드 이런 거는 매매도 되지도 않아요. 어쨌든 파운드화의 안정성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달러의 약세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세진 않아요. 제가 바라볼 때 DXY, 6개 이종 통화로 구성된 DXY 달러가 정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원화 다리 뻗고 잘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109 정도를 깨줘야 됩니다. 그 말은 이게 달러 인덱스가 109를 내려갔다는 말은 얼추 유로화는 원패러들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달러 대 1유로 쪽. 근데 거기까지 가고 안 가고 결국엔 그 중심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영국 정치의 불안정성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 왜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뉴스 찾아보려고 그러고 텔레그램 찾아보려고 물어보려고 뭘 물어보세요?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냥 딱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밖에서 많이 보시는 인베스팅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외 쪽 외환시장 보는 거 딱 보고 우리나라 환율 볼 것도 없어. 보신다면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DXY라는 자리. 이 하나만 놓고 얘가 올라가면 장 나쁜 거, 금리 올라가는 거, 외국인 주식 파는 거. 얘가 내려가면 지금 상황 그래서 얘가 내려가면 킹달러 주춤한 거. 우리나라 원화 좀 내려가는 거. 원화 내려가면 뭐야? 외국인들 주식 팔던 거 좀 멈추는 거. 사진 않겠지. 아침부터 사야 사는 거지. 그쵸?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요런 이야기 미리 한번 인트로를 남겨봤는데, 삼성전자가 저는 사실, 다음 주 11월 1일 날, 삼성의 이제 새로운 비전, 오늘 보니까 장 마치고, 삼성전자의 그 가전사업부라 그럽니까? 또 사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유가 어디 있어요? 네? 임원이 왜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삼성은 아마 이재용 시대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조직 개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원진도 마찬가지고 이미 연초에 삼성이 주요 4개 사업부도 통폐합을 했죠. 예전에는 IM 사업부라 그랬어요. 스마트폰 쪽을. 반도체를 DS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DX 사업부로. 그래서 조직의 규모 자체를 슬림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1월 달 계속 바라볼 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이재용 로봇 만들 것 같아?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저께 봐봐요. 메타 관련주가 마크 저커버와 한종인 부사장의 회담 자체 바로 움직여 버리죠. 주가는 물론 변동성이 좀 컸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는 삼성종합기술원 어떻게 보면 삼성의 카이스트죠. 예. 삼성종합기술원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8월 다음 8일 날 AI 포럼이 이제 사연이 왜 나오냐? 사연은 좀 이따 볼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 좀 갖고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또는 AI란 표현 자체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봇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여기에는 사실 대놓고 로봇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주체가 첫날은 삼성 종합기술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박사님들, 엔지니어 연구원 분들이잖아요. 기술에 대한 어떤 포럼이잖아요. 거기는 뭐 AI 관련 포럼인데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그러면 역시나 또 로봇 그리고 삼성이 이제 추구하는 게 웨어러블 로봇 또는 앞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메타 이야기 됐습니다만 삼성의 뭐 AR 글래스라든지 아마 또는 삼성의 또 전장 부분에 대한 그런 기술들 그런 게 좀 일정이 서로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지만은 국내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이런 걸 일정 매매라 그래요. 일정 매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 오늘 올랐나 내렸나 보게 되면 늦어요.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아니면은,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이제 주요 테크주, 특히나 한국 주식은 저는 제가 테크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망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타. 그럼 그 친구들이 전체 시장의 3할을 차지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IT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IT는 보셔야 돼요. 그게 보는 방법 중에서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때?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면 나중에 무릎을 탁탁 치실 때가 있어요. 주식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서로 안부 묻고 인사 주고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물론 이제 저 혼자 말하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50분 이상의 시간 동안에 항상 저는 하루에 한 가지 인사이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런 시향 같은 건 언제든지 바뀌어요. 근데 제가 ADR을 강조하면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시장의 순환이라든지 파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조 지표 중에서 ADR 등락 비율이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이런 귀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의 사연은 제가 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방송에 들어가지 앞서가지고 장마치고 나온 이슈 중에서 큰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현대차. 사실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에는 별로 반응은 안 왔을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한 3주 전에 이미 밖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대로예요. 여기서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당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현대차 이번 주 3, 4분기에 실적 나쁘게 빨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근데 역시나가 안 좋은 쪽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면 공시가 하나 나왔으려나?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이미지가 좀 없는데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볼게요. 가볍진 않아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글자 적어드려야 되나? 그냥 화면만 보십시오. 현대차가 이제 기존에 엔진이 있죠. GDI 엔진, 세타2 엔진인데 기사가 뭐 많아요. 여러분들 글자 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2조 9천억 정도를 비용 처리했대. 쉽게 말해서 비용 처리했대 이 말이에요. 왜? 손실 충당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연말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미리 떨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럼 실적이 팍 내려가겠죠. 현대차 다음 주 조만간에 실적 발표한 건데 미리 이제 실적을 이렇게 2조 9천억 합쳐가지고 현대차 1조 3천억, 기아차 1조 5천억. 이게 뭐냐면 차가 리콜을 하잖아요. 세타2 엔진이 꽤 오래된 엔진이죠. 현대차에. 근데 이게 2020년도인가 정의선 회장이 그때는 부회장 신분이었는데 엄청 세게 충당금을 설정을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리콜 문제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보상, 교체 비용, 보상은 보상대로, 보정은 보정대로 또 보정도 해줘야 돼요. 비용이 한 번, 두 번 들어가거든. 교체에다가 또 보정 비용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 2020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그때는 부회장인데 상당 규모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충당금 설정을 했었어요. 그 충당금이란 건 뭐냐면 일단 비용 떨어놓고 이거를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빼두는 거예요.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계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기업이 진행을 할 때 손실이 발생을 해도 현재 회계 연도에는 안 잡히겠죠.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딱 때려버리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오늘의 현대차의 이 IR을 또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저죠. 다 받는 말이에요. 고객 위해서 불가피하다. 근데 몇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현대차 IR 자료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신차 교체 수요가 줄어들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차 대기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신차 교체 수요가 늘어났죠. 줄어들었죠.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량 인도가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세타2 엔진 옛날 엔진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중고차 가격 많이 올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잔존 가치가 우리가 보통 내용연수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몇 년 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여 년 정도 한국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현대차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13.1년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고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거지. 신차가 안 나오니까. 자, 중고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장날 확률이 높아야 낮아요? 높겠죠. 두 번째, 이 세타2 엔진이 제가 알기로 가만히 지금 시간 관계상 생각 안 나는데 예전에 다 만들었던 그 자동차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폐차가 돼야 되는데 계속 굴러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을 추가적으로 세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체 수요 늦어졌고 신차 잔존가치 늘어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서 부품값도 올랐어. 내가 2년 전에 한 5년짜리 설정해 놨었거든요. 부품값도 올랐으니 당연히 품질 비용도 올라갈 거야. 여기서 현대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환율. 그러니까 2년 전에 여기 보초가 났죠. 환율이 5%가 오른 거야. 그때 제가 금액이 정확히 때 많았는데 합쳐가지고 한 3, 4조 됐던 걸로 3조인가 그런데 그 수치는 지금 저도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환율이 그때는 1150원대 정도였어요. 1150원대 하던 게 환율이 24% 올랐으니까 충당금을 더 올려야 된 거죠. 그래서 추가 설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주가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 그래서 현대차는 이번 실적 시즌에 기대감을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현대차 차트죠. 장 때문에 빠졌어요. 이 에코프로 차트예요. 실적이 이 에코프로도 이제 오늘 실적 발표 대부분이 물론 현대차라는 기업이 워낙 큰 주식이다 보니까 시장과 많이 연동이 됩니다만은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발표되기 2, 3주 전에 기관들이 이렇게 빼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여의도 일간가에서 돌았던 현대차가 의도적이든 이 의도적이란 말이 이렇게 된 거네요. 뭔가 손실을 많이 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벌써 정권사가 또 돌아버리니까 기관들은 액션을 취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거야.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 기사 나오고도 IR도 바로 하기 때문에 장 마치고 나온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1% 수준에 거쳤어요. 근데 단점은 뭐죠? 그나마 시장이 갖고 있던 시장의 일말의 기대감은 없어진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은 아쉽게도 이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좀 이야기 많이 드리네요. 현대차 중요하니까 우리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경유차 엔진을 만들지도 않을 거고 세타2는 경유차는 아닌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새로운 엔진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과거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미래를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주가 발목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의견은 사실 바뀌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에 갖고 있는 투자 의견은 느린 반등이 나올 것이다거든요. 느린 반등 000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상반기만큼의 압도적인 상승률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게다가 연말이야. 4분기 더 떨걸요. 예? 4분기는 더 털어버려. 지금이 3분기에 충당금 딱 떨잖아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는 대충 내년 2월 달에 확인되는데 보통 연간으로 합니다만 4분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올해 안 좋으면은 연말에 그냥 다다다다 손실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야 다음 분기년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현대차, 기아차는 여전히 IRA 법안 모멘텀 딱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RA 유예 모멘텀 딱 그겁니다. 왜? 갑자기 지금 아이오닉 6나 EV6가 빨리 팔릴 일이 없거든요. 그 모멘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군요.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오늘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많았는데 오늘 장에서 제가 좀 가장 많이 본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조금 변화가 좀 있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표현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지난 11일 거래일과 조금 다른 수급이 좀 나왔는데 뭐였냐면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보이죠? 이제 뭔가 풀려 퍼즐이. 안 보여요? 오늘 18일자인데 오늘 외국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아버렸어요. 오, 진짜네. 하이닉스는 샀어요. 삼성전자를 팔아버려요. 삼성전자. 이건 이제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뭐야? 그동안 외국인들이 도대체 정말 삼성전자를 사긴 샀었, 제일 많이 샀었거든요. 10일 거래일 동안. 근데 삼성전자 그럼 실은 나빠서 파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이게 제가 조금 수상하게 느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한 거. 2,600억, 2,600억, 2,000억, 2,000억, 2,000억. 그래서 해가지고 1조 6천억. 외국인이 돌아왔다. 저도 이제 뭐 유튜브에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타이틀은 적습니다만 사실은 요거 가지고 제일 수혜를 본 기업은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하이닉스 주가도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삼성전자를 팔았으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어렵단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을 사려는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판다고 빠집니까? 별로 안 빠질 것 같아요. 반대로 오릅니까? 오를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최근에 장을 약간 그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잠깐 워낙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그렇게 주식을 팔 때 상반기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많았었어요. 하이닉스가 진짜 삼성전자 약할 때 외국인은 하이닉스만은 사고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도.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왔던 요 엄청난 가파른 외국인 지분율 51% 회복의 요 이슈 자체는 일정 부분 공매도일 이슈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반도체 경기를 논하에 앞서가지고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론의 저점의 힘과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매수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느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도대체 본격적인 매수의 기준점은 뭡니까? 보통 그거는 뭐냐 하면 금액적으로 3천억 이상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시장 캐파로 놓고 보면. 아무리 지금 거래가 안 된다 그래도 하루 거래량 자체가 아까 PPT에서 봤나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지금 7조 정도 거래해야 되지 많이 줄은 거거든요. 6조 원까지. 그럼 여기 대략 6조 잡고요. 코스피 쪽에서 여기 보게 되면 대략 7조잖아요. 지금은 13조니까 정권사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한때 잘 나갈 때 20조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 거래가 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변동 물량 자체에 대한 이슈가 한 3천억 정도 이상의 매수가 들어올 때가 보통 진짜인데, 더 재미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실 때 만약 이러한 관점에서 물론 환율이 급격하게 꺾이면 어디 갔어요? 여기 제가 8300이죠? 예. 참 주식 오래 하다 보면 티크까지 외워요. 코드 말고 화면 번호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사겠는데 제가 봐도 제가 외국인이라도 특별히 급하게 사진 않을 거. 어차피 이 안에서 돌아요. 왜 그러냐면 정시 자금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고객 예탁금 50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주식형 수익정권 계속 빠지죠. 지금 보면 계속 빠지잖아요. 96조까지 갔던 게 90 들어갔습니다. 이 펀드 여러분들 빠집니다. MMF 자금은 최근에 약간 대기 자금이라 볼 수 있어요. 장 좋으면 쏠려고 하는 거 150조 정도 있죠. 채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형 펀드도 쭉쭉 빠지죠. 예.
자금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에서 막 빠지, 이건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장이 부진하니까 돈이 생겨도 자신 있게 베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신용융자 빠진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빠진 게 아니라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대놓고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해서 뺀 게 아니라 원해서 틀린 거죠. 틀렸다는 표현이 너무 좀 적나라한가요? 뭐 맞는 말입니다. 반대매매 당한 거거든요. 이 주식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 그게 이 신용증가가 빨리 올라가려면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빨리 들어올 자금이 없습니다. 그 자금이 없다면 장의 핵심 키워드는 누가 갖고 있냐면 맞습니다. 의외로 연말은 다가오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친구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연기금? 연말에 뭐하러 무리해? 어차피 뭐 내 펀드 어찌 될지 모르게. 투신? 아유 됐어. 나는 그냥 인덱스만 맞추면 돼. 그리고 올해는 내가 수익률이 안 나도 뭐 다 사장님이 뭐라 안 그래. 뭐 장이 이런데 뭐 어떡할 거야. 누구죠?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가 뭔데? 고유계정이요. 아, 고유계정? 자, 주식에는 고유계정이 있고 위탁계정이 있어요. 위탁계정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운용자금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투자 운용사. 그쵸? 고유계정은 뭐냐 하면 고유, 프라이빗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매매하는 거. 증권사도 자기 매매가 있죠. 선물도 하고,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주식도 하죠. 그럼 증권사가, 내가 증권사 사장이면, 이 모든 증권사가 다 프랍이라든지 PI를 강화하진 않아요. 증권사 성향이 좀 틀려요. 예. 뭐 좀 작은 증권사는, E로 시작하는 증권사는 파생 쪽에서 엄청나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요. 숏 플레이를. 또 다 조금 K로 시작하는, 예, 뭐 너무 가리나? 예, 교보 같은 경우는 또 실제적으로 원래 CFD 쪽이라든지, 요것도 교보도 약간, 제가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고유를 잘해요. 신용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뭐 대신, 뭐 삼성, 미래, 이런 쪽은 사실 그렇게 프라비아 이런 걸 액티브하게 안 삽니다. 그 안에도 수익 기관이 있으니까. 그럼 금융투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른 자금으로 치고 빠질 거예요. 그죠? 왜? 연말 넘어가면 다른가? 아니요. 약간은 여의도 시각 자체가 지금 제가 보는 뷰랑 비슷한데, 나스닥도 여기서 뭐, 빠지면은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9,000선 오면 들어오겠다는 자금도 은근히 많이 세팅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때까지 10%잖아. 주식이 있잖아요. 딱 저점이다라고 사는 사람은 바보라 그래요. 네. 삼성전자 봐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요 당시에 어떤 생각했냐 하면, 지나놓고 해서 봅시다. 나는 5만원 깨지면 살 거야. 49,800원부터 깔았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랬다가 올라갔어. 근데 나중에 정말 다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다시 49,000원이 오잖아요. 그 마음 100% 바뀝니다. 왜? 전저점인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죠? 전저점인데. 전저점은 무너진다는데. 그러면 좀 낮출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오는 척 하다 또 올라가 버려. 지금 시장도 약간 그런 그림 아니에요? 시장도? 시장도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막 2천을 깨네. 말이 많아. 세상에 악재밖에 없어. 근데 보십시오. 살짝 올라왔다가 가나 싶더니, 그렇지. 이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패턴에 이거 한 번에 안 가. 5일선 한 번 깨거든요, 이렇게. 깼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가라 하다 한 번 더 깨.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예단을 해. 사람들이. 바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예단을 해. 내일 빠질 거야. 그냥 생각, 내일 빠져. 내일 2천 깔 거야. 그냥 풋옵션 사망. 인버스 몰빵. 근데 시장에 딱 그렇게 하는 순간 다음날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또 쉬다가 오늘같이 첫날 빵 뚫어버리죠. 이 빵. 그럼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 다시 나중에 정말 시장이 강할 때는 요 자리 한번 안 오고 가요. 일단 가요. 쭉쭉. 2,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2, 3에는 제가 볼 때는 선이 없어요. 저는 61선, 21선, 5일선만 딱 보는데 제가 보는 171일선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는 171일선 요 구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딱 저점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베팅하는 펀드들은, 자금들은 실제적으로 밑에 오면 살 자금까지 감안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주식을 살 때 내가 입질 매수라 그러죠.
오늘 SL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오늘 현대차, 기아차 때문에 내일 현대차, 기아차 빠질 것도 없어 사실은. 못 갈 뿐이지. 근데 그거하고 과연 SL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렇게 개인들 매수로 상당히 좋은 수급 부호가 좀 들어왔어요. 기관 아니요. 예. SL 좋잖아. 북미에 북미 비중 높고 실적, 리포트 여러 번 실적 많아. 근데 오늘 수급이 기관도 그래 샀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샀어. 투신도 사고. 투신 샀으니까 뭐지? 기관화 장세. 금융투자 샀어. 금융 단타. 근데 현재가를 딱 봤더니 만약에 여기에 JP모건까지 들어왔나? 골드만 들어왔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림 좋고 해가지고 내가 뭐 설령 나는 뭐 지금 이런 거잖아요. 28,000원 깨면 자르면 되지 뭐. 어쨌든 뭐 하 대표 말대로는 뭐 61선까지 보라 그러니까 막 3, 4천원 생각하고 일단 그럼 밑으로 2,000원, 밑으로 4,000원이면 남는 장사잖아. 뭐 공격적인 월봉, 연봉이라 공격적인 배팅 못 하겠지만은 적정 부분 한단 말이야. 그럼 내일 만약에 아침에 장이 열렸는데 현대차, 기아차 이슈 때문에 조금 빠져. 사버릴 거야. 많이 빠져. 그럼 사면 안 돼. 그런 거. 바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빠질 게 없잖아. 아까 현대차 이야기 옆으로 샜는데. 뭐하러 많이 빠져. 주가도 이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세 가지 명분을 했는데 우리가 다 끄떡끄떡 하는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대신 못 올라. 그게 핵심이야. 무조건 못 올라. 그게 아니고 다다다다다 치고 갈 수가 없어. 왜? 시장은 그보다 다른 섹터에 주목할 거예요. 그게 기관들 매매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기관들이 이제 조금은 외국인 사는 것도 보는데 기관들이 뭘 사는지를 조금 보시면 예, 조금 더 오늘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사실 낮에 아까 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이건 기관들이 산 종목들이에요. 봤더니 이제 네이버를 조금 사고 포스케미칼 사고 OCI 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은 하셔야 돼요. 그죠? 선택은 하셔야 돼요. 기관이 미리 알았나 봐요. 네, 그랬잖아요. 이 기관들은 자기들끼리 여의도 앞에서 스타스타스타 해. 특히나 지금 약간 그럴 시기야. 예. 에코프리미엄 잘 나온데 실적 발표는 좀 덜자.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는데 개인들이 우리 투자가 입지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갑자기 A 기자에다가 I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한다고 뭐가 내 계좌가 올라오나? 그걸 역용해야지. 어떻게? 그럼 걔네들이 사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니저라면 저는 삼바 같은 거 비중 늘려요. 삼바 비중 늘린다고. 이재용이잖아. 그 다음에 태클을 걸 수가 없잖아. 바이오시밀러에. 근데 여러분들은 삼바 비중 넣는 거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삼바 비중이 늘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도 좀 그런데 뭐 지금 같이 하시는 분 말고 얘가 올라가면 딴 게 못 가. 누구가 못 가? 삼성전자가 못 가. 못 간다는 표현은 좀 적나라한 표현인데 아니면은 뭐 카카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기관들이 계속 네이버 사죠.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네이버는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관들은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이미 불이 나기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냐면 기관들 들어온 중에 조금 전에 말한 한머니들은 오늘 방송 퀄리티 너무 좋은데 잠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누르고 시작할게요. 누르셨어요? 어디서 들어? 요새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자,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찐시장이 지금 위기야, 위기. 위기야. 이게 임 대표님이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컨텐츠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 봐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관 중에서 뭐라 그랬죠? 지금 연기금 매수하는 이런 애들은 멀리 보고 들어온 자금들이야. 내가 빠지든 말든 담겠다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간다고? 늦게 가. 빨리 가고 싶으면 이 친구들이 들어와야 돼. 누군데? 금투. 그러니까 네이버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지저분하게 적어놨는 딱 봐니까 연기금하고 애들이 불난 거 알았나? 몰랐을 거 아니야. 어쨌든 지난번 요때 포시마크 이슈 때문에 외국인은 바로 자동 손절했지만 연기금은 미리 스타트가 매수 스탠스였기 때문에 왜? 그 전에 이미 하루 전날 야, 이 참 디테일한 10월 4일 날 이미 첫 번째 매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기관들은 매도 리포트가 나오니까 기회적 매도야. 외국인들은. 근데 연기금도 조금 줄였었어. 이날. 두 번째 빠졌을 때는 뭐였냐면 맞아요.
그 미국판 중고 사이트 포시마크 인수할 때 또 잘랐어. 근데 그때부터 얘네들 그럼 가만 생각해봐. 연기금은 9월 30일부로 나름 네이버 매도 스탠스에서 매수 스탠스로 바꿨었던 거야. 그냥 사면 사는 거야. 패시브니까. 왜? 네이버가 시가총액 12종목이거든. 그럼 이미 그들 나름대로는 인터넷 섹터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올라가. 생각을 하는 거지. 셀트리온이 나을까 포스코가 나을까 중에서 가중치 다 비슷해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나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걔들이. 걔들이 그냥 마음의 패시브가 나는 네이버 비중을 좀 높이고 카카오를 내리겠다 싶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면 패시브 자금이 사기 때문에 방어는 드는데 액티브적인 수익률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많이 저기 물려있어. 안 물린 주식이 어딨어. 물려있어. 보통 주가 매수? 아니, 뭐하러 해요. 이렇게 뻔해진 게 언제 올라갈 적에 주가 매수. 아주 멀리 내가 연기금처럼 정말 버리게 계속적으로 살 수 있으시는 분들만 지금 매수 시그널이에요. 저는 매수 시그널. 저는 어제부터 말씀 16만 5천 원 돌아서는 순간부터 매수 시그널. 왜? 이제부터는 거래량도 좀 늘거든요. 오늘 조금 덜 늘었네. 이제 늘게 돼 있어요. 조금씩. 다시. 근데 하지만 그렇게 액티브하지는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약간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게임주로 많이 힘드셨는데, 위메이드의 변동성 과학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뭐 위믹스 3.0을 출시를 한대. 근데 수급을 한번 보면 뭐 사실 코스닥 종목이라 수급 분석이 좋은 투신가 이런 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투신은 저는 보면 오히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분석은 별로 필요가 없죠. 코스닥 종목이고 실적 안 나오는 종목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요거만 놓고 보면 사실 공매도를 쳤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이전의 변동성을 생각하게 되면 일정 부분 쇼크보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좌측에 코스닥을 두고 우측에 종목을 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나도 그러면 뭐 기관들처럼 단타 좀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이제 매일 못 하시는 분들은 헐리세요. 근데 내가 좀 장을 이제 우리 찐시장 보다 보니까, 그래, 작은 돈이라도 바닥바닥 조금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종목별 공매도를 잠깐 화면 띄워 드릴게요. 코스닥에서 최근 5일 아니야. 최근 한 5일 전 기간은 좀 잡아요. 최근 5일에서 공매도 많은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응? 근데 확실히 최근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게임주가 많이 공매도가 눌러있을 게 바이오까지. 근데 오늘도 가만 보면 지금 바이오 알테오젠 올라버리죠. 신라젠 빠지니까 딱, 물론 신라젠이 빠졌기 때문에 알테오젠 올라자 그렇게는 이야기 못해요. 시젠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신라젠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단 말이에요. 왜? 신라젠은 이거 굳이 우리가 바쁜 시간에 분석할 필요는 없어. 2년 만에 살려줬으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알아서 의사 판단하셨으리라 믿어요. 두 가지잖아요. 2년을 물려 있었는데 뭐 이런 분 있을 수 있고 야, 지금 나 완전 휴지 될 뻔했다. 근데 팽단 불구하고 지금은 좀 챙기자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들어왔던 전국민 단타대 수급들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성향상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어요. 지금 장 올라가면 좋은 장에 또 왜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그러세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물론 저는 기준은 잡고 있어요. 어떤 기준? 뭐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했는데 코스피 그냥 2150점 깨지 전까지 위에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는데 위를 정합니까? 제가 늘 하네요. 왜 올라가는데 위를 정해요? 2400에 갈지 500에 갈지 300만 갈지 200, 4개가 끝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보세요. 5일선 지지하는지 5일선 올라가는지 골든크로스 나오는지, 그게 가장 심플합니다. 지수 분석할 때는. 괜히 어렵게 여러분들 뭐 선물을 사고 뭐 콜 매도에 푸고 뭐 리버셜 인버전 그런 거는 선물 옵션 해. 예? 선물 옵션 하시고 시스템 트레이딩 코딩 배워가지고 자동 매매하고, 예? 그 다음에 배수 배팅법 배워가지고 컴퓨터가 돌리게 세팅해서 물려버리고 놀러 다니세요. 그러면 돼.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손을 대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장 찐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이야기했는데, 돈은 생각보다 쉽게 들어올 것 같지, 이제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돈은 생각보다 새 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그 새 돈은 한참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오르든 말든 안 들어와. 연말에 누가 새 돈을 써? 요새 BW 공시 없죠. 유상증자 공시 없죠.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 연말에는 원래 10월달 되게 되면 새로운 자금 딱 막혀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돈이 엄청 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CD금리예요. CD금리 폭등하면 돈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이게 단기 콜금리로 연동이 되거든요. 양도성 예금 정세라 그러죠. CD금리가 지금 최근에 4달 만에 따블이 났어요. 3.7%까지. 돈 없다고. 이게 이 정도 올라왔는데 전환사채 발행이 되나?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안에 돈다면 아마 단기 성향의 이 기관 자금들, 특히나 금융투자에 이 상당히 공격적인, 파는 쪽은 웬만하면 제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는 쪽은 조금 내려놓고 사는 쪽에서 오죽하면 셀트리온까지 눈에 밟히는 정도예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셀트리온까지도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눈에 밟히는 자리예요. 왜? 어차피 지금 매매장이야 무슨 연말까지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 지금 실적도 안 좋을 건데. 맞죠?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매매장이야. 급락장 초반에는. 장이 안정권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월봉 기준으로 대한민국 증시 포함해서 이 추세를 돌리려 그러면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2,500 와야 제대로 이제 다시 원래장으로 가요. 뭐 실적이 어쩌고 가치 분석 저 PBR. 그럼 2,500이 뭐야? 지금 한참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매매 트레이딩 장이에요. 매매 트레이딩 장이면 매매 트레이딩 맞게 해야 돼요. 예. 셀트리온이 주가가 뭐 어디 갔니? 아, 이렇게 보이면 아까 삼바 쪽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 삼바. 그럼 삼바랑 셀트리온이랑 뭐가 다르죠? 똑같죠? 공장도 나란히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 옆에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가끔 지나가면서 삼바 올라갈 때는 잘하고 있군. 듣고 끄떡끄떡하고 셀트리온 그 회사 앞에 지나갈 때는 참 정원은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거기 이제 왜냐 그쪽 공장에는 송도에 있잖아요.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냥 공터가 많아. 삐까뻔쩍하게 뭐 우리 편으로 삐까뻔쩍하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런 것도 그냥 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제가 원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바이오를 안 좋아합니다만 매매만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딱 전저점 잡고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못해. 그러면 자동 매매 걸어버려요. 무슨 자동 손절 70%. 보통 자동 손절은 70%를 거세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70%? 예. 밤보다는 만약에 100주를 매수했으면 내가 생각한 가격이 있을 때 한 60주 정도, 60에서 70주 정도를 무조건 걸어버려야 돼요. 딱 치면은 바로 나가게. 나는 지금 목표가 5% 이상만 먹으면 팔 거다 그러면 손절도 그냥 5%에 걸어버려. 왜? 한 60% 물량에는. 근데 5% 걸기에는 너무 장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종목마다 조금 틀리겠죠. 종목 변동성이 조금 좋은 종목.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 걸면은 그냥 휩소에 그냥 휙 당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봤는데 오늘 조금 제가 주저리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아마 초반부터 말씀드린 거 생각보다 돈은 새로운 돈보다는 기존 돈에서의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포커스 맞추시고 그 여러 가지 근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DR의 변화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못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항상 바닥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이 빨간 선, 쉽게 말해서 상승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때는 순환이라는 게 빨랐는데 그 순환의 중심은 누가 지고 있자고? 기관.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막판에 오늘의 사연인데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딱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겠네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딱 쳐봅니다. 주가가 나오면 시가총액 제가 분석하는 법이죠. 시가총액 4,500원. 작은 중형주 정도? 그럼 이제 4,500이란 금액이면 어디 시장에 상장돼 있는지 봐야 돼요. 봤더니 코스닥? 코스닥이 4,500억이면 그렇게 작은 종목이 아니야. 역시나 코스닥 150 공매도 대상 종목이네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알아요. 4,500짜리 코스피라면 코스피 200에 못 들어가는데 4,500 정도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고 그러면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급을 봤더니 아까 말한 그 단기 성향의 왜 연기금은 투시는 이 종목을 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펀드에 들어가는 약간 그 패시브 펀드에 들어가지 않고 금융투자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외국인가. 그러면은 이 뭐냐 하면 일정 부분, 그 다음에 개인 비중도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에 반응하는 상당히 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SL과 화신과는 조금 결이 다른 수급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봤는데 주가는 지금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타의 자동차 관련주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성우하이텍을 봤는데 며칠 전에 상한가를 쳤더라고. 14일날 도대체 왜 오늘이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상을 쳤으면 이날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기사. 이게 원래 범퍼레일 만드는데 뭐 새로 뭐가 어쩌고저쩌고 한데 제가 일부러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없어. 네. 근데 어쨌든 상을 쳤어. 근데 상을 친 자리가 어디예요? 어떤 자리죠? 상을 친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상을 친 자리와 두가 주가를 볼 때는 힘을 보는데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보면 평소보다 10배 이상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잠겨버리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주식을 뭐라 그러냐 하면 덩치는 큰데 세력이 없다 그래요.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의 특징은 주주 구성에서 여기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요 정도면은, 보통 자동차 회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적 자체는 그냥 나와요. 근데 이 회사는 정말 마진이 작은 회사군요. 3조를 보는데 남기는 게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부품주 중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딴 데 계산 딱 나오잖아요. 아니, 3조를 팔았는데 어떻게 3,000억도 못 난? 그럼 얘는 마진율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사실 마진율이 조금 낮은데, 기업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의 마진율은 어디 갔냐고 OPM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예. 회사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뭐 100원 팔아와 2원 남겨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생각보다 마진율이 낮은 회사라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때 무슨 특허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장기적으로도 딱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면 상을 딱 치거나 하면 한번 추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얘가 생각보다 두텁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을 쳤어요. 딱 다음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런 주식은 다음날 못 올라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어차피 변동성인데 그럼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입니까? 그럼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매물 부담에 좀 노출이 됩니다. 노출. 최근에 미코란 주식이 있었어요. 미코도 참 희한한 주식인데 어쨌든 간에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희한한 주식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재료를 가지고 상을 치고 상을 치고 다음날 올라서 조금 쉬었다가 또 단타 세력들이 여기서 눌렸다가 죽었다 싶은 차트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또 늘어지겠죠. 왜냐하면 항상 주가는 이렇게 주가와 거래량이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재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아예 좀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뭐 특허를 만들었다. 보안 소재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뭐 생산도 들어간다고 하고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주고 나쁜 내용 아니고 주가 월봉에서 한 5,000원대 정도가 지켜줬으면 결론은 뭡니까? 저는 이걸 조금 놔두는 게 낫다고 해요. 설마 이 중간에서 단타로 들어가셔가지고 고민하실 분은 없으리라 봐요. 그건 아마 차트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사연은 에코캡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뻑하다 알죠. 이런 주식은 지금, 그냥 항상 주가는 트렌드를 보십시오. 에코캡. 했더니, 권리락 22.56%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유상증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무상증자를 했다니. 근데 22.56%가 적혔으면은 1대1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알 수 있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런 일정이 있게 되면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저거는 확인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역시나 무상증자, 유무상증자를 0.4, 0.3으로 했어요. 7월 달에. 근데 이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유상하고 무상을 했는데 날짜가 셜록 봉전에 밖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4월에 유정을 하고 6월에 무정을 했으면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미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회사가 이 0.1대 0.4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통상에서 말하는 무상증자 단행해가지고 주가 빠진 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 회사가 와이어링 하네스 만들죠. 고전력 케이블, 자동차용 케이블. 그쵸? 근데 회사 내가 지금 보통 시장에서는 뭐 리비안 관련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의 전기차,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근데 우리 이런 관련 기업들이 에코캡도 있고 대원화성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좀 볼까요? 올해는 어렵겠죠. 그게 제 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십니까? 테슬라 보면 알죠. 테슬라가 올해는 $1,000 가기 어렵겠죠. $1,000는 너무 욕심인가? 그쵸? 연말까지. $300에 가겠지만 다시 뭐 $900는 어렵겠죠. 똑같은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는 HTS 대신증권 하면 안 나오는데 리비안의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이 어쨌든 간에 올해 상반기에 연초에 리비안 관련 모멘텀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인 것도 있어요. 꼭 리비안 아니라 다른 파트너에서 제가 보니까 세인트 클레어?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어떤 비전의 내용이 없는데 1200짜리 회사예요. 기관이 살 수도 없고. 그럼 결정적으로는 개인들 종목이야. 개인들과 까만 머리 애들 종목이야. 그러면 이 종목은 어쨌든 간에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슈.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는 사실 분석이 안 돼요.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면 안 되지. 네? 차트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내비두세요. 비중이면 맞나? 네. 아, 비중이 맞나? 네. 이거는 표현이 사실 조금 좀 그런데 놔둬요. 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마 제가 볼 땐 요 정도면 와이어링 하네스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실적이 액기적이 않을 것 같은데 적잖을 것 같은데 전선 케이블이라 맞아요. 한 1,000억 정도 제조업인데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작으면은 정말 투자 대세 제로거든요. 제조업의 기준은 매출액이 PSR이 1보다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PSR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높은 대표적인 고성장주의 성격에 속해요. 고성장주. 적자야. 근데 제조업이야. 그러면 모멘텀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런 말 조금 좀 그런데 나중에 조금 시장을 좀 기다리시고 뭐 얼마까지 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상한가 가격은 회복해야 얘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조금 숨통을 틔어요. 지금보다 되게 높은 가격이네. 6,000원대니까.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소주, 술이 들어가나요? 제가 한때는 아니고 저기 경상도 쪽에 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유창하게 서울말을 잘합니다만 약간의 지방색이 묻어 있는데 이 소주 같은 경우는 소주의 원료, 주정을 만들죠. 그래서 소주는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다 있어요. 뭐 어디 저쪽 가면 백세주 있죠. 그쵸? 서울 경기는 거의 다 뭐 진로이즈 백 이런 거 마시죠. 또 하이트 마시고 참이슬. 또 밑에 가면 좋은데이, 부산 쪽은 좋은데이 이제 이런 건데 주정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때는 에탄올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 회사가 우리가 말하는 국순당 이런 것처럼 술 회사잖아요. 술. 그죠? 특별히 근데 보니까 술이 자꾸 안 팔리나 봐요. 이게 안 팔린다는 건 뭐냐면 무학의 소지 좋은데 무학이 잠깐만 이게 좋은데 아니야 맞죠? 예. 안 팔린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쉽게 말해서 여기 적혀 있는 거 딱 그대로예요. 회식이 줄어드는 거 예를 들어서 업소용. 예, 업소용. 사람들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사실 코로나 때 뭐 에탄올 기억나세요? 야, 아마 투자자분들이 8,000원대면 도대체 이런 주식 언제서 8,000원대가 매수가 있을 수가 있지?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둡게 보게 되면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정리하세요. 예, 제가 뭐 한다고 할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정리하세요. 그리고 술 한잔 드세요. 4,800원이니까 한 주 이상이면 정리하시면 소주 2병 나와요. 그냥 술 한잔 깔끔하게 하시고 10주면 치킨 한, 전 뭐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지 냉정하게 이렇게 돌렸으면 술 한잔 하세요. 만약에 다른 종목 중에서 뭐 솔직히 그냥 생각해봐. 술이 뭐 갑자기 뭐 금으로 바뀌겠어? 너무 좀 정나는 편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딱 정리하세요. 이거는 저는 뭐 그냥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것도 술 먹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술 한잔 딱 하시고 그냥 에이 그래 내가 8, 9천 원대 괜히 이렇게 놓쳐가지고 물론 놓쳤을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 뭐 사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같이 해봤는데요. 뭐 조금 무거운 이야기 될 수 있지만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새로운 돈은 늦게 들어오지만 남아있는 돈은 빠르게 전한다. 장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또 돈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고 복잡한 시기고 변수도 많지만은 확실하게 뭔가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 힘을 쭉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네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